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저희가 그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미 공지가 되었고 이제 뭐 시험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지사항 꼭 보시고요. 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지도학습의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지도학습에서 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뭐 쉽게 생각을 한다면 약간 수학적인 개념이기도 하고요. 수학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적의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 특히 머신러닝 쪽에서는 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딱 어떤 상황이든 모두 다 정해진 어떤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뭐 보석 중에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하고 가장 비싸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상황에서 다 통용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석을 가성비 좋은 측면에서 본다면 뭐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뭐 금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금값이 계속 이동을 하니까. 뭐 또는 뭐 활용도 측면에서는 뭐 은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모델이라는 것도 항상 모든 상황에서 좋은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게 이제 머신러닝의 한 전문가로서의 한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꼭 살펴보시고요. 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 분류는 가장 여기서 제일 핵심되는 거는 분류는 이 분류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류를 하고자 하는 대상, 소위 이제 y 변수가 이것은 데이터 형태라는 게 y 변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산값, 즉 범주형이고요. 즉 뭐 yes or no로 우리가 코딩을 하는 범주형이고 획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y 변수가 연속형 값, 예를 들면 뭐 만 나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유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유형은 제가 이걸 어렵게 설명하면 어차피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주로 이제 수업 시간들에서 배우실 텐데 이 수업은 굉장히 가장 이제 기초 중에 기초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복잡하게 설명드리진 않고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말씀드린 건 지도학습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라고 하면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AI는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학습을 할 때 답을 함께 학습하는 거죠. 답까지 함께 학습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지도학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적인 게 K 최근적 이웃, 러지스트 리그레이션, 서포트 벡터 머신, 나이 베이즈 모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적 이웃은 뭐 이 여러분들 이제 그 시험을 위해서는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마 이런 것들 여러 수업을 통해서 자세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가 투입이 될 때 기존 데이터 예를 들면 세모 데이터가 있고요. X 데이터가 있으면 자, 이렇게 제가 그룹을 뭉쳐 봤을 때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제가 요 거리상 요 5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듭니다. 예를 들면 원을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은 수가 지금 x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새로운 뭐가 하나 들어갔을 때 새로운 변수가 투입됐을 때 x일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요 반경 내에 하나의 원을 하나 만들고 그 원 안에 가장 많은 분포대로 그 분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K 최근접 미온, K 리스트 미온, 네, KN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특이한 모델이긴 한데요.
이거는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학습이 곧 검증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레이지 모델, 레이지 게으른 모델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이제 로지스틱 함수라는 게 있어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우리가 로짓 함수라고 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주 간단한 컨셉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x축하고 y축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가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점점점이 하나의 인디비주얼 개체이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y를 질병처럼 예를 들면 범주형으로 0과 1로 구분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 x는 컨티뉴어스 베어러블 연속형이고요. 예를 들면 혈당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혈당이라는 이 지표에 따라서 당뇨냐 아니냐, 1은 질병, 이때 1은 당뇨고 당뇨병이고 0은 그냥 정상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런 하나의 곡선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0.5라고 가정하다면 확률이 0.5 이상부터는 당뇨로 보는 거고요. 확률이 0.5 미만부터는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즉 0.499는 정상이 되겠죠. 0.5001은 당뇨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곡선은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하는데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S를 거꾸로 한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즉 소위 0과 1의 값으로 압축을 하는 거죠. 즉 이 사이에 다양한 연속적인 어떤 값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0과 1의 값으로 가둬주는, 자, 이런 압축하는 방법이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원래는 이름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수학에서 쓰는 말이고요. 이게 시그모이드 곡선이라는 뜻입니다. S 모양이랑 닮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의학에서는 러지지라고 그래요. 러그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러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러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다중분류도 지원을 합니다. 다중분류라는 거는 0과 1만 있는 게 아니라 0, 1, 2가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암 1기, 2기, 3기, 4기 이런 거는 지금 분류하는 클래스가 여러 개죠. 이런 멀티 클래스도 지원을 합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지도학습에 속한다. 자, 세 번째는 서포트 베터 머신이 있습니다. 서포트 베터 머신은 자 만약에 이건 이제 이분형인데요. 주로 두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어디에 속할 경계를 나눠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좀 길게 설명하면 너무 우리가 얘기가 길어져서 우리가 소위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 그것을 경계선을 찾는 거거든요. 네, 요 정도 적혀 있는 요 표 정도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브 베이스는 확률 모델입니다. 베이지안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이지안 모델이 그러면 나이브 베이지는 베이지안 모델에서 가장 이제 첫 단계, 초보 단계를 나이브 베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브라는 뜻 자체가 아주 깐깐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대충이라는 뜻이 이제 우리가 영어로 나이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지 팩터 이론을 쓰는, 그러니까 베이지 팩터는 뭐냐? 한마디로 조건부 확률 방법을 쓰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가 머신러닝이 지금 뭐 딥러닝 이런 게 쓰기 전까지는 이런 뭐 스팸 메일을 필터링 한다든지 뭐 또는 뭐 추천 시스템, 예를 들면 뭐 과거에 뭐 물건을 사면 다른 물건을 추천해주는 레커멘데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들은 근래까지도 사실은 뭐 나이브 베이즈 모델이나 아니면 서포트 베터 머신을 많이 사용을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모델들은 좀 과거의 모델이긴 하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적혀 있는 거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없는 내용을 뭐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을 그 저기 시험을 골치 아프게 만들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요 지금 있는 내용들 길지 않으니까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거는 디시전 트리가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도 뭐 여러분들 수업 때 이제 많이 다른 수업에서 공부하시게 될 텐데, 자 이거는 마치 스무고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무고개처럼 뭐 예 아니오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분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거 제가
필기하다 보니까 이게 decision tree라고 돼 있네요. 예, 랜덤. 이 필기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그 PDF로 위에다 쓰다 보니까 forest. 예, 영어로는 안 맞추셔도 되니까 한글로 랜덤 포레스트 쓰시면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얘기가 또 되게 긴데 앙상블 학습의 일종이다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앙상블 설명하려면 또 너무 길어져서요. 일단은 이렇게 요 정도만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4년 동안 수업에서 랜덤 포레스트 많이 이제 다른 수업에서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딥러닝 또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는 그러면 이게 지도학습입니까 선생님이라고 교수님하고 물어보시면 신경망이나 딥러닝을 지도학습으로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비지도학습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제시한 거는 지도학습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간신경 그 뇌 모델을 모방해서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진 뉴런의 가중값을 구하는 것이고, 자, 이 정도 선에서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좀 주요 이제 방식을 지도학습의 주요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의사결정 트리가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 트리 하면 자, 뒤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할 텐데, 자, 먼저 대표적인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건 다시 반복을 드립니다만은 답을 처음부터 학습하는 거죠. 두 번째는 디시전 트리라고 하면 자, 일반적으로는 분류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이 수업에서는 깊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태초에는 디시전 트리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리그레션까지 하는 모델들이 이것도 좀 오래된 일인데 한 20년 전부터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20년도 더 됐죠. 대표적인 게 뭐 CART,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그걸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이제 C 모델들, 프로그래밍 언어 C 말고요. 뭐 C5.5, C4.5, 뭐 C5 이런 모델들은 사실은 대부분 이 회귀 모델도, 그러니까 소위 다시 말씀드리자면 Y 클래스, 그러니까 Y 값이 목표 값이 연속형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태초에는 분류를 하는 모델이긴 했어요. 자체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사결정 트리의 단점이 있습니다. 한계점. 그리고 장점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결정 트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런 하나의 로직을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마치 스무고개랑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지도학습의 경우에 제가 분류하고 회귀가 둘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류와 회귀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자체 장점이죠, 이거는.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분류 모델뿐만이 아니라 회귀 모델. 자, 분류는 뭡니까? Y 값이 범주형인 거고요. 네, 회귀는 Y 값이 뭡니까? 연속형인 경우죠. 자, 이거 둘 다 이런 경우에 가능한 모델이 바로 의사결정 트리다. 자, 시각적으로 읽기 쉽다. 이것도 두 번째 장점이 되겠죠. 이것도 장점이에요. 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세월호처럼 배가 가라앉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때 자, 어떤 사람은 사망하고 어떤 사람은 생존했는지를 분류하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인가 예 아니요. 자, 아니면 생존 확률이 36%다. 자, 그래서 남자 중에서도 나이가 자, 적냐 나쁘냐 높냐 낮냐에 따라서 사망할 위험이 높기도 하고 자, 낮은 경우에는 자, 뭐 이렇게도 나눠지기도 하죠. 자, 따라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다 쉬운 이런 구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장점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제 의사결정 틀에 문제가 있어요. 단점. 제가 단점 반드시 아시라고 그랬어요. 좀 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의 단점은 가장 첫 번째는 자, 어떤 노드,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분류되는 요 값. 그러니까 제가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타이타닉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이 모델은 타이타닉의 생존자를 예측하는 모델인데 자, 이 모델에서 제일 처음 나왔던 남자냐에는 요 성별 있죠. 이 성별이 지금 이 모델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적으로 최우선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팩터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냐 아니냐 요 질문 하나만으로 지금 생존을 한 사람들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연령으로 가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사실 스무고개 할 때도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스무고개 할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질문이 뭐 동물입니까? 뭐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가장 이 분류하는 데서 중요한 걸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뭘 놓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첫 번째가 가져가는 첫 번째 변수가 가져가는 영향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거 단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이 변수를 그럼 어떻게 찾느냐? 자, 이건 너무 어렵게 설명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두 가지를 찾습니다. 첫 번째는 자, 개인 인덱스라고 해서 정보 획득량. 자,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우리가 하나의 수치화를 해서 그 수치한 값이 얼마큼 인포메이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값을 수령하는 값이 있습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엔트로피라고 하면 이제 불순물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불순율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뭐가 안 좋은 게 많이 섞여져 있으면 우리는 불순물이 많다. 또 적게 섞여져 있으면 불순물이 적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 엔트로피 설명은 너무 기니까요, 수학적으로. 자, 컨셉만 말씀을 드리면 자, 결국은 불순물이 적은 게 깔끔하게 분류가 되는 그런 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트로피가 적은 값을 제일 첫 번째 최우선 변수로 구분하는 변수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엔트로피는 제가 이 수업에서 수학 내용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무질서도라고 하는 건데 자, 엔트로피가 높다는 거는 무질서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낮은 값이 좋겠죠. 그렇죠? 자, 무질서가 덜해야 잘 분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 거랑 이 세모와 네모를 점이랑 네모를 이렇게 구분했을 때 여기는 서로 다른 게 불순물이 안 섞여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구분을 했는데 이렇게 섞여 있고 이렇게 섞여 있으면 1번하고 2번 중에서 불순물이 덜 섞인 건 1번이잖아요. 깔끔하게 좀 분류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낮은 값으로 분류를 하는 게 최우선 변수를 선택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 이제 소위 정보 함수를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우리가 정보 획득량, 소위 이제 개인 인덱스라는 것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지니 인덱스, 지니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경제학적 용어인데 지니 계수라는 게 있어요. 지니 계수. 거기까지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지니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니 인덱스. 경제학에 쓰는 건데 어쨌든 요런 걸 통해서 엔트로피랑 같이 쓰는 건데요. 차이가 뭐가 있냐면 지니 인덱스가 조금 더 분류가 더 잘 나온다고 그 정도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접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 K개만큼의 어떤 값을 정해서 그 하나의 원 같은 거를 자 원이라고 반원이라고 할까요? 원을 하나 정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 안에 가장 많은 데이터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투표를 해서 그 데이터로 가정하자라는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보십시오.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무조건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예, 뭐 저처럼 잘 설명하는 사람 잘 없어요, 참고로.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여기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각각의 집단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 편의상 국민의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너무 좀 그런가요? 예, 그냥 뭐 여자 정치랑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게 예시에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자와 남자를 우리가 깔끔하게 분류할 때, 자 보시면 K3으로 한다면 지금 보시는 요 원이 되겠습니다. 자, K의 3, 세 개의 표본을 선택하는 원을 하나 긋습니다. 그쵸? 자, 이 K3은 우리가 빨간색을 제가 칠했어요. 그럴 때 지금 보시면 자, 이 세 개를 구분한 요 중점을 기준으로 반원이 아니라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 남자 퍼런 놈은 하나, 붉은 놈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자,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투입됐을 때 이거는 붉은색으로 여기 하나 데이터가 투입이 된다면 이것은 붉은색이 되는 겁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예쁘게 써드리고 싶은데 이게 PDF라서 전문 판서가 아니라서 좀 글씨가 이상하게 나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색깔을 좀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지네요. 자, 색깔을 바꿔서 만약에 K5, K가 5개라면 저 밖에 있는 요 변수가 K가 5개죠. 변수가 아니라 요 원이. 자, 그러면 그때도 지금 보시면 3대2로 붉은색이 더 많네요. 자, 그래서 요 반경에서 어떠한 새로운 값이 투입이 된다면 그 값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붉은색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어떤 경계를 잡아서 새롭게 투입되는 값이 어디에 속할 건지냐 이것을 보는 것이 K 최근접 이후 방법이에요. 자, 잠시만요. 이걸 다시 제가 축소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 보시면 제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 데이터에서 K만큼 설정을 해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투표를 해서 그 데이터를 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학적인 내용을 안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을 듣게 되시면 이걸 수학으로 막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수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컨셉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업 때 좀 잘 들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이제 난이도 있는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그때는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자, 지금 여기서 자, 별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투입되는 데이터다라고 했을 때 이 별은 동그라미에 해당이 될까요? 네모에 해당이 될까요? 자, 답은 그때그때 다르다. 자, 왜냐하면 잠깐만요.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요 별이 있는 중심으로 K를 3이라고 했으면 요렇게 세 개를 묶겠죠. 자, 그럴 때에는 K가 3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3이에요, 그 숫자. 그러면 이거는 이걸로 이제 동글뱅이로 되겠죠. 자, 그러나 만약에 제가 K를 요 중심으로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K를 6이라고 해볼게요. K를 6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묶일 거 아닙니까? 그때는 3, 3이 예, 3개 대 3개가 되니까 K를 7이라고 했을 때 아니 7이라 해도 동글뱅이가 되겠네요. 자, K는 그래서 짝수가 안 돼요. 짝수로 하면 반반이 분류가 되잖아요. 3대 3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K는 항상 홀수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홀수로. 그래야 투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 대체적으로 이거는 동그라미에 속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자,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의 거리를 측정해서 가장 많이 이웃하는 곳을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좀 제가 이 수업에서는 컨셉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이게 한 번 딱 이렇게 점을 찍고 하는 게 아니고 반경을 계속 계산해 줍니다. 새로운 또 지점을 찍고 이제 포인트라고 그러는데요. 새로운 코어 포인트를 기준으로 또 이 원을 만들고 해서 계속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자,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K를 1로 분류를 한다면
자, K가 1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네모로 분류가 되겠죠. 네모밖에 없으니까. 자, 이거는 지금 새로 투입된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값을. 얘를 넣었을 때 K가 1이라면 네모에 분류가 되겠지만, 자, 만약에 K가 5라면, K가 5개라면, 예, 이게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동글뱅이로 분류가 되겠죠.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 KNN의 단점은요. 중요합니다. KNN의 단점은, 자, K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지금 분류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 K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게 한글도 잘 안 써지네요. 하이퍼 파라미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제 좀 뭐 전문적으로 이제 뭐 좀 접하시다 보면, 자,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는데, 자, 우리가 뭐 튜닝 아시죠? 뭐 자동차도 튜닝하면 뭐 좀 더 좀 성능이 좋아지고, 뭐 여러분들 스피커도 튜닝하면 소리가 더 음질이 좋게 나오는 것처럼, 이 튜닝이라고 해서 미세하게 조정하는데, 지금 미세 조정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KNN 같은 경우는 이 K가 하이퍼 파라미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의 K 값을 정해줘야 지금처럼 새로 투입되는 이 데이터가 이 네모냐 동글뱅이냐 이게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단점. 그러니까 첫 번째 단점은 K 값에 따라서 지멋대로 나온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자, 두 번째로 K 값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분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너무 크면 분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잡음이 너무 많이 섞이게 되죠. 반대로 K 값이 너무 작으면, 예, 이거는 아예 값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적당한 K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뭐 좀 어려운 말로 오버피팅, 언더피팅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하여튼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자, 우리가 기본 개념을 우리가 학습하는 거니까, 자, 이 컨셉 아시겠죠? K 값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K는 기본적으로 홀수를 써야 됩니다. 짝수를 쓰게 되면 2대2로 나눠지면 투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K 값은 홀수로. 보통은 뭐 K5, K7 뭐 이런 식으로, K9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합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게, 이 유클리디안 거리를 제가 뭐 이제 맨하튼 거리 두 가지가 좀 있는데, 자, 공식은 그냥 눈으로 보시고요. 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데, 자, 최근접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 새로 투입된 별표 데이터가 들어올 때, 자, 우리는 이 반원을 그려야 될 거고요. 이 반원은 제 마음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 새로 투입된 데이터와 해당되는 거리, 가까운 거리로 반원이 아니라 원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얘에 대한 거리는 어떻게 재느냐? 이것은 수학적으로 사실은 이 디스턴스라고 하는 게 수학적으로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또 뭐 저도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라서 몇 개만 설명을 드리자면, 대표적인 게 유클리드 거리가 되겠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어렵지 않아요, 전혀. 자, 이 대각선 길이를 이 얘랑 얘로 잴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은 두 점 사이가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선. 우리는 사실은 뭐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 얘 거리, 요 점하고 요 점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자, 요 변하고 A 값하고 요 B 값을 알면 얘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렇게 구하는 것이 유클리드 거리다. 라고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맨하튼은 얘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맨하튼 아시잖아요. 시애틀에 있는 미국에 있는 가장 중심 도시. 우리로 치면 부산으로 치면 한 서면쯤 되는 거예요. 자, 이 맨하튼 디스턴스는 어떻게 했냐면, 택시 기사들이 실제로 보니까 이 건물을 가로질러 안 가는 거예요. 건물 위로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단 거리를 어떻게, 실제 이제 값은 보면 이게 지금 네모가 빌딩이라고 가정하자면 대각선으로 갈 수 없더라. 그거 어떻게 가요? 그럼 바둑판처럼 요렇게 가는 거죠. 실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눈금자 격자에 요렇게 눈금처럼 요렇게 가는 게 요 파란색이 요 맨하튼 거리다. 그냥 컨셉상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쯤 되면 물어보시죠. 누군가가.
아니 교수님 그러면 유클리드 거리가 더 정확합니까? 맨하튼 거리가 정확합니까? 그건 답이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 격자가 예쁜 격자냐 그렇지 않은 격자냐에 따라서 눈금자가 다르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입증하는 것이 뭐 통계적으로 계속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뭐가 더 유리한지는. 하지만 뭐 대체로 비슷하다 결과가. 택시로 이렇게 길로 가나 빌딩 위로 날아가나 어쨌든 요 거리는 재보면 거의 비슷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핵심은 뭐냐? 자, 최근저 비율을 재는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나 맨하튼 거리 두 가지로 잰다. 자, 이 수업은 제가 수학적인 내용을 거의 안 들으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뭐 두통이나 뇌졸중을 유발하지는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만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수업을 듣게 되면 수학적으로 막 풀게 되면 그때 현타가 와요, 사람이. 이제 물론 수학 잘하는 사람들 제외하고요. 아, 내가 이걸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냐? 예, 그럴 때 한번 또 그거를 버티면 또 버텨내면 또 이제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학을 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AI. 왜냐하면 AI가 계산을 다 해주기 때문에 컨셉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수학을 잘 못한다. 뭐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예,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제가 이번 시험에는 계산 문제는 안 낸다. 예, 이런 거 루트 이런 거 안 씌워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셉만 보시라. 자, 그러니까 보시면 보세요. 이 K 근접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게 지금 벡터인 거야. 이게 벡터. 이거 그냥 한글로 쓸게요. 영어로 잘 안 되니까. 벡터. 자, 그럼 보면 왜 벡터가 왜 얘가 중요하냐? 우리는 눈으로 보면 이 거리를 눈대중으로 누가 더 가까운지 계산을 하잖아요. 이거 좀 애매하죠? 근데 보세요. 이 지금 5,5가 띠띠띠띠띠 뭐 x의 5, y의 5. 요즘 좌표잖아요, 좌표. 그러니까 벡터가 뭐냐? 벡터는 좌표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항상 하셔야 돼요. AI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좌표로 계산한다. 자, 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눈대중으로 봐도 가가 가까운지 나가 가까운지 헷갈리는데 이거 유클리드 거리로 계산을 하면 예, 이게 나가 좀 더 가까워요. 예, 이렇게 우리가 정량화해서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문제는 단위가 큰 경우에도 예,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 이런 경우도 참 좋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는 측정되어 있는 이 간격이 적은데 y는 지금 원이니까 화폐 단위니까 단위가 크잖아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제가 눈금자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기 한 칸이랑 지금 여기 한 칸이랑 이제 x의 한 칸이랑 y 한 칸은 지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이 천 단위니까 이거 훨씬 크잖아요. 요 눈금 한 칸보다. 그쵸? 이건 1g밖에 안 되는데 자, 이런 경우도 유클리드 거리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 내용입니다. 또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수업이 너무 쉬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시라. 예,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험에는 계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자, 최근점 이후 알고리즘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 핵심이 뭐냐? 자, 지금 결국은 변수별 단위. 자, 지금 제가 만약에 요 단위가 자, 지금 x축에 있는 단위와 y축에 있는 단위 자체가 달라요, 지금. y가 훨씬 크죠. 1,000원, 2,000원 단위니까. 그죠?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계산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명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통으로 넣으면 안 되고요. 자,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저는 사실 응용하는 학자죠. 데이터 응용 연구가인데 여러분들 데이터 표준화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실습도 하시고 코딩도 하시고 하시다 보면 아, 데이터 표준화 이래서 교수님이 이 얘기를 했구나. 자, 이거 무슨 말이냐? 단위를 각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단위를. 자, 이거 보시면 이 y의 한 칸이 1g이고 x의 한 칸이 1g이고 y의 한 칸이 1000이면 1하고 1000하고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걸 맞춰줘야 되는 그런 표준화 스탠다지하다라고 해요.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장단점. 야, 이 수업은 참 좋은 게 외울 게 이 뭐야 이거 저기 수업 자료가 양이 많지 않다. 그죠? 자, K 최근 접이 KNN의 장점은 간단합니다. 구현하기 쉬워요. 구현하기 쉬워. 컨셉도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또 때로는 분류 작업의 성능이 뭐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어디 많이 썼느냐. 스팸, 그 먹는 스팸 말고 메일로 오는 스팸 분류할 때 과거에 그 저기 뭐 다음이나 이런 거 옛날에는 이런 걸로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거 쓰지는 않죠. 훨씬 더 정교한 모드를 씁니다. 자,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를 나눠서 분할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습 데이터 자체가 곧 검정 데이터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학습이 곧, 이거 필기 되게 안 되네. 학습이 곧 검정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레이지 모델이라고 해요. 레이지 모델, 게으름 모델. 자, 이거 블로그 치면 쭉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곧 전부 거리를 다 재야 돼요. 매번. 자, 그러니까 자, 오래 걸리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벡터의 크기가 커지면 계산량이 많아져. 그러니까 벡터는 뭔지 모르더라도 계산량이 많아져.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자, 대체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오래 걸린다. 이유가 뭐냐? 계산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게 또 차원, 벡터가 이 변수수가 많아지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활용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얼굴 인식부터 시작해서 뭐 질병 추출까지 하는데 최근에는 KNN은 잘 안 쓴다. 이 말씀을 미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참고해서 넘어가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이제 수업의 마지막 후반부는 비주도 학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주도 학습 뭐가 없다? 자, 레이블이 뭐죠? 답이 없는 거예요. 자, 답이 없으니까 자, 컴퓨터가 즉 AI가 답이 없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자, 제가 지금 여기 판서로는 지가 알아서 썼지만 여러분들 뭐 시험에 지가 알아서 쓰시면 안 됩니다. 답이 없다라고 쓰셔야겠죠. 스스로 알아서 특징을 찾아서 분류합니다. 자, 이 특징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피처라고 하는 것인데, 자, 머신러닝을 저한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한국말로 특징공학, 피처 엔지니어링, 특징공학. 이 무슨 말이냐? 특징공학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자,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얘기해 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한번 해볼까요? 자, 암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에 어떤 사람이 암이 많이 걸리냐? 흡연, 음주, 뭐 쭉쭉쭉쭉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특징, 피처라고 합니다. 자, 특징 공학은 왜 공학이냐? 얘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 몇 개를 꼽고 그거를 바꾸거나 할 때 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하는 건데 이때의 특징을 인간이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이 특징 공학을 그러니까 이 특징을 찾는 거를 AI가 찾는 거다. 자, 소위 이제 레이블이 없습니다. 자, 답이 없다. 답이 없는 자료를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자, 지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이러한 가공된 이게 실 기반 데이터, 리얼 월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자, 좌측에 있는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패턴을 찾는다. 이거 어떻게 패턴을 찾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을 만약에 전통적인 방법인 리글레이션으로 나눠준다면 뭐 가장 요 점들 사이에 가장 적은 거리인 하나의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이 지금 붉은 선이 과연 이 데이터의 가장 최상의 선일까요? 구분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데이터 자체가 하나의 패턴을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나누기가 참 어렵다. 그렇죠? 자, 이럴 때 지금 우측에 있는 이것은 AI가 각각의 거리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거리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왜냐? AI는 거리를 계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녀석이에요. 자, 거리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AI 수학에서 벡터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 벡터가 나중에 이 매트릭스 행렬이 되거든요. 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벡터는 지금 요 보시는 x하고 y 좌표는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벡터는 좌표다. 행렬은 좌표가 모인 거예요. 좌표가 두 개, 세 개 모이면 하나의 셀 수 있는 행렬이 되는 것이다. 자, 어쨌든 이것은 거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거리. 그렇죠?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예쁘게 지금 3등분. 마치 그 삼국지의 위초고. 그렇죠? 여기 총나라, 위나라, 오나라처럼 예쁘게 나눠 놨어요. 이렇게. 자, 이것은 사람이라면 얘는 지금 어떠한 패턴을 찾아서 제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얘는 지금 예쁘게 위촉으로 나눠 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특징은 누가 찾은 거냐? 그러니까 어떠한 특징에서 이렇게 나눴냐? 이것을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나눈 것이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이다. 이게 왜 어떨 때 쓰는지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지도 학습하면 일단 군집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시각화와 차원 축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떨 때 비지도 학습을 쓰냐? 그 얘기예요. 자, 어떨 때 쓰냐? when? 어떨 때 쓰냐? 도대체. 아니, 도대체 답을 알려주지 않고 AI한테 답을 학습하라고 하는 건 도대체 온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서 쓰는 겁니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군집. 자, 지금 위에처럼요.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것이 대표적인 지금 군집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어떠한 분류를 나누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자,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한 사람, 그러니까 양성이긴 하지만 증상이 안 나온 사람,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인 사람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제가 그 특징을 모르겠네. 자, 여기 지금 제 조사를 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특징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AI가 이 특징을 지가 알아서 학습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이처럼 몇 개의 그룹을 나눌 때 군집. 자, 그래서 군집을 나눌 때는 K 평균과 계층 군집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시간 관계상 다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여기 나온 정도의 수준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니까 요 정도만 외우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무 어렵게는 안 내요. 근데 저는 어렵게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쉽게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다 어려워들 하셔서 이번에는 좀 잘 이렇게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시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보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는 자, 이게 집단을 분류할 때 소위 집단을 분류할 때 내가 그 집단에 대한 특징을 모를 때 비지각서를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차원을 축소할 때. 자, 차원을 축소한다는 게 뭐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머신러닝이라는 거에는 아까 제가 특징공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지하게 많은 특징들 중에서 제가 질병을 예측하는 특징을 골라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특징이라는 수가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폐암이라는 거를 예측하고 싶어. 폐암을 예측하고 싶어요. 근데 이 폐암의 원인처럼 여겨지는 위험 요인이 몇 개나 될까요? 되게 많아요. 한 뭐 1000가지도 넘지. 그쵸? 우리 담배 안에도 들어가 있는 유해 물질이 5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5000개도 넘을 거예요. 그죠? 5000개를 다 우리가 예측 모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델이 복잡해져. 자, 그러면 제가 5000개가 조사되어 있는 유해 물질 중에서 담배 안에 있는 유해 물질 중에서 도대체 어떤 유해 물질이 폐암을 일으키냐?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해줘야 되느냐? 차원을 축소해줘야 돼. 자, 이때 차원이 뭐냐? 자, 차원이라고 이제 쓰이면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변수의 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의 수. 자, 변수가 5000개라는 거는 차원이 5000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자, 변수가 2개면 2차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변수의 수가 적어야 돼, 일단. 이 y를 예측하기 위한. 자, 이때 5000개를 어떻게 줄일 거예요? 그쵸? 제가 이거를 다 뭐 어떻게 다 계산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I가 얘를 예를 들면 뭐 50개로 줄여준다든지 5000개를. 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데이터 기반에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학 같은 경우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메커니즘. 그 메커니즘에 항상 이렇게 맞게 줄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비지도 학습,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은 답을 알지 못하고 AI가 이 무조건 변수의 수를 줄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서는 그렇지만 또 다른 데이터에서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소위 데이터 자체가 편향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줄이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대체로 차원 축소할 때 비지도 학습을 쓴다.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쓰이는데 요거 이름만 알아두세요. 자, 주성분 분석. 자,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줄여서 PCA라고 해요. 예,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주구장창 4년 동안 배우겠죠. 자, 커널. 예, 대표적인 차원 축소 방법이고요. 자, 요즘 이거 많이 써요. 지역적 선형 임베딩, LLE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걸 또 많이 쓰죠, 요즘에. SNE라고 하는 요런 임베딩 방법도 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위 지금 이런 이 하나하나가 데이터라고 가정했을 때, 자,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몇 개로 그룹을 나누면 좋겠느냐? 자, 제가 그냥 사람일 때는, 사람이 봤을 때는 요거 하나, 둘, 세 개, 삼국지로 나누면 되겠구나. 위초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또 실제로는 요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얘가 또 특별히 또 하나, 예, 위초고 말고 변방의 뭐 고구려 같은 그런 나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얘도 하나 분류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이점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냥 분류한다면 하는 거랑 AI가 분류하는 게 다르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거리를 재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위에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직관적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딱 봤을 때 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잖아요. 우리는 숫자로 좌표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입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촉으로 나누는데 삼국지처럼 나누는데 자, 지금 이거 어떻게 나눌 것이죠? 이 데이터는 지금 그룹을 어떻게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나눈다면 자, 무지하게 어렵겠죠. 자, 그쵸? 이럴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AI의 도움, 비지도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요 K 평균, 계층 고시 분석, 주성분 분석, 커널, 그다음에 지역적 임베딩, SNE 이런 목적에 따른 알고리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무지하게 코딩만 배우시면 코딩만 암기하시면 아니 내가 지금 요리를 하는데 얘를 지금 재료를 볶아야 되는지 재료를 지금 구워야 되는지 지금 그거를 분별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를 아니 그거 안 하고 무조건 이거 예제 이그젠플 데이터로 실습만 하잖아요.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하나도 도움. 그냥 사견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어쨌든 간에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 자료를 군집하는 과정을 딱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누면 우리는 이 거리에 따라서 뭐 여러 개를 몇 개를 나누게 되면 답이 좀 나오죠. 이런 AI가 좀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여기 좀 넘어갈게요.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은 비지도 학습의 핵심 뭡니까? AI가 답을 학습하지 않고 나누는데 뭐에 기반해요? 거리, 디스턴스, 거리에 기반해서 나온다. 자, 결국은 그러면 이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군집, 즉 집단을 나누는 거에서 그룹핑이라고 하죠. 군집이라고 클러스터링. 자, 그런 집단을 나누는 데 있어서 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구나. 자, 그러니까 AI는 벡터를 좋아하고 매트릭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자,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는데 이렇게 지금 위초고 나눴잖아요. 이렇게 지금 구분하듯이 이렇게 나누면 된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K평균 알고리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K평균 알고리즘 아까 비슷한 게 하나 있었죠? KNN, K 최근접 이웃이 있었죠? 비슷합니다. 자, K라고 하는 거 그러면 아까처럼 이거는 사람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K 값을. 우리 아까 KNN에서도 K 그룹핑 그 K의 숫자는 사람이 정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소위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 기초 개념 좀 보시면 클러스터가 뭐냐? 자, 유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묶는 거예요. 자, 지금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지금 클러스터인 거야. 자, 그룹 1, 그룹 2, 그룹 3 이런 식으로 묶는 걸 우리가 클러스터, 군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몇 가지 용어가 있어야 되는데 센트로이드라고 제가 일부 한글로 좀 써놨는데 센트로이드가 뭐냐? 자, 이거는 중심화라 중심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면 거리를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리를 잴 때 제가 중심을 이 세모를 중심으로 지점으로 거리를 재면 얘만 분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 가운데 요 데이터의 가운데 하면 3등분으로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거리를 잡을 기준이 뭐냐? 어디 지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잴 거냐? 자, x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딱 이렇게 3등분이 되는 요 지점에서 잴 거냐? 아니면 요 세모 있는 지점에 잴 거냐? 자, 그걸 우리가 센트로이드, 예,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몇 개의 무리로 잴 거냐? 이거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면 K3가 되는 거예요. K 평균 알고리즘에서. 요 보시면 예, 이렇게 세 개로 나눌 때 요거는 인간이 나눈다. 자, 한번 쭉 보세요, 눈으로. 자, 먼저 7개 데이터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7개 데이터가 이게 지금 세모가 있는 게 데이터고요. 세모가 아니라 흑백으로 되는 게. 그다음에 쓰이는 클러스터예요. 그래서 주황색 그룹, 파란색 그룹, C 녹색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일 처음에 1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왜 세 개가 나눠졌냐? K는 미리 정하고 가는 거예요. K는 그러니까 K가 그룹의 수죠. 클러스터의 수죠. 그러니까 그룹 수라고 할게요. 그룹 수는 3은 미리 지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세 개의 그룹 위치를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되는 센트로이드라는 걸 하나 정해요. 센트로이드가 뭐냐면 이 세 개의 이 그룹을 거리를 잴 기준점. 자, 지금 기준점을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각각 하나씩 찾습니다. 자, 그러면 1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아까 똑같은 데이터예요. 1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요게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룹은 거리를 재우니까 두 번째 그룹이 더 가깝고 자, 세 번째는 이렇게 가깝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 상식점상에서 봤을 때 이건 지금 임의로 찍은 거잖아요. 지금 첫 번째 여기 이 센트로이드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점은 랜덤하게 임의로 찍은 거라고. 그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이 눈이 달려 있으니까 눈으로 봤을 때 잘 그룹이 잘 안 나눠졌죠. 자, 그러니까 요 안에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룹을. 요 빨간색에서 가장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얘도 이동을 하고 얘도 이동을 해줘요. 각각 센트로이드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이동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요 데이터의 가장 가운데 점을 다시 잡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요, 점점. 자, 지금 제 설명 잘 모르시는 분들 요거 1, 2, 3, 4, 5, 6 읽어보세요.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이 수학으로 설명하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컨셉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계속 이동하다 보면 결국은 세 개의 이 그룹이 예쁘게 더 이상 이제 바뀌지 않는 중심점이 바뀌지 않는 기준점이 바뀌지 않는 예쁜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자, 지금 보세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링 군집을 하는 목적에서 비지도 학습을 쓰는 거예요. 자, 비지도 학습 두 번째가 군집 말고도 차원 축소가 있었죠. 자, K 평균 알고리즘으로 차원 축소도 가능합니다. 자, 차원 축소는 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런 게 3차원이라고 하는 거야. 자, 3차원이 뭐냐? 자, 변수가 3개 결국은. 자, 여기 보시면 X 변수, Y 변수, 이 Z 변수라고 가정했을 때 변수가 3개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말티즈 푸들 치와와의 값이 있는데 자, 얘를 제가 분류할 때 예를 들면 꼬리의 길이, X는 꼬리의 길이, 아니 Z는 X는 뭐 머리의 크기, Y는 색깔, 뭐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세 가지 변수로 얘를 구분하는 것보다 차원을 축소해서 두 가지 변수, 이 중에 하나는 의미 없는 변수가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뭐 꼬리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변수일 수도 있어. 얘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하고 머리만 하면 깔끔하잖아요. 그러면 X는 X, Y 두 개로만 하는 게 훨씬 깔끔한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렇게 차원을 축소하는 것이 K 평균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또 차원 축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협업 필터링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협업 필터링은 자, 이 수업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거 협업 필터링은 뭐다? 지도 학습이 아니라 비지도 학습이다. 비지도 학습의 방법이다. 협업 필터링. 자, 협업 필터링은 뭐냐 하면 자,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자, 이거예요. 좋아요 이거 추천할 때 우리가 유튜브에서 너튜브에서 많이 하시죠. 너튜브로 쓸게요. 예, 너튜브. 지금 교수님도 저기 너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구독자가 늘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입을 안 하셨나 봐. 예. 그래도 한 1,400명 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 제가 뭘 하나를 보면 그 다음 제가 좋아할 만한 어떤 영상이나 이런 알고리즘을 추천해 주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업 필터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즉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제한해 주는 거죠. 이때 유사한 성향이라는 거 어떻게 재느냐? 이것도 거리로 재는 것이다. 아까 개념이랑 비슷하죠. 즉 제가 좋아할 만한 영상과 가장 유사한 영상을 찾아가지고 거리로 찾아가지고 저한테 제시해 주는 걸 협업 필터링이라고 그래. 좀 어려운 말 요건 좀 편하게 들으세요. 그 오토 인코더라고 그러죠 요즘에. 요즘에 이제 딥러닝 계열 중에 협업 필터링은 오토 인코더를 많이 쓰는데 이 오토 인코더가 대표적인 협업 필터링 딥러닝 계열 알고리즘이고요. 적대적 인공신경망인 겟내 가장 유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뭐 그 얘기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자, 협업 필터링은 오래됐어요. 92년도에 제록스라는 당시에 검색 시스템 아마존이 있어. 아마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나중에 도서 추천 시스템 이용했다고. 여러분들 도서관 아마존에서 책 한 권 구매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책을 계속 추천해 주죠. 추천 메일이 온다고 아마존은. 아마존은 여러분 함부로 손대면 안 돼. 계속 메일이 날라와요. 광고 메일이. 아,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협업 필터링 종류. 자, 이거 외워두시는데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사용자 기반이 있고 아이템 기반이 있다. 자, 사용자 기반은 좋아하는 성향이 유사한 사용자를 같은 그룹을 묻는 걸 사용자 기반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뭐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아이템 기반이라는 거는 이전에 구매한 아이템, 사람이 아니라 아이템을 기반으로 그다음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이런 협업 필터링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 아이폰을 구매했으면 그 다음에 아이팟을 또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자, 설명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사용자 기반은 주로 어디서 쓰느냐? SNS에서 쓰죠. 여러분하고 비슷한 친구를 추천해 주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협업 필터링에서 사용자 기반이고, 자, 아까 보셨던 아마존이나 아니면 여러 쇼핑 사이트에서는 아이템 기반으로 추천을 해준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개발하셔야 될 협업 필터링 시스템인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은 최근에 어터링코더를 많이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협업 필터링이. 자, 장점은 직관적이야. 자,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요. 즉, 자, 제가 이미 실제로 구매했던 걸 기반으로 제가 좋아할 만한 걸 골라주니까 제가 실제로 구매했던 거니까 예, 그 대체로 추천해 주는 것들은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제가 좋아하는 게 맞아요.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요. 단점 첫 번째, 이거 꼭 알아두세요. 콜 스타드의 문제, 콜드 스타드의 문제. 자, 이게 뭐냐 하면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반대로. 그래서 새로운 패턴에 대한 추천이 어렵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정말 관심 있어 누른 게 아니라 뭐 광고, 요즘에 유튜브 광고가 많으니까 광고 저기 뭐야 그 잘못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해준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 있어 들어간 게 아니라 어쩌다 들어가게 된 건데 계속 그 다음부터 알고리즘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나도 모르게 성인 영상을 눌렀는데 그 다음부터 성인 영상만 계속 추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패턴이라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죠. 그다음에 자, 퍼스트 레터의 문제. 이제 이거는 기존에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품에 대해서는 추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 결국은 데이터가 충분한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여야 되고, 아유, 죄송해요. 이게 글씨가 참 예쁘게 쓰고 싶은데 다시 쓸게요. 신뢰성이 있고 데이터가 빅데이터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 그래야지만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협업 필터링으로.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모델링 막 구축하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링 구축하자 연구자니까 그럴 때 오토링커더를 알면서도 잘 못하는 이유는 이런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오토링커더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컨텐츠 기반 필터링이라는 게 함께 쓰인다라는 거죠. 자, 이건 컨텐츠를 분석한 아이템 프로파일 이것을 사용자 선호도랑 같이 분석해서 유사도를 추천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지금 제가 그 협업 필터링의 컨텐츠 필터링, 아이템 필터링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면, 자, 아이템 기반 분석과 컨텐츠 기반 필터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협업 필터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까 보셨던 거리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KNN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니다. 또는 비지도 학습이라면 K-민스, K-평균 네,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자, 최신 알고리즘은 그런 걸 쓰지 않아요. 최신 알고리즘은 자, 모델 기반 협력 필터링이란 딥러닝 기반 필터링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앞으로 배워야 될 알고리즘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모델 기반 협력 필터링은 자, 패턴을 스스로 분석해서 추천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베이지안 모델이에요. 베이지안 네트워크. 자, 이거는 한마디로 확률 모델이다. 확률 모델이다. 뭐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자, 이런 모델을 쓰거나 뭐 잠재 디클레이 할당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그 키워드 분석할 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딥러닝 기반 필터링 이게 지금 요즘 대세죠. 딥러닝 기반 필터링 이게 대세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 인코더도 딥러닝 기반이고요. 편하게 들으시고 자, 딥러닝 기반에는 뭐 자동 생성 기술 이런 거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빠르게 계산해서 뭐 저기 자동 생성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맞춤법도 틀리면 바로 잡아주고 자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 인커더 같은 그런 딥러닝 기반 필터링이 많이 쓰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고도 많이 쓰여요. 뭐 LSTM도 쓰이기도 하고 이것도 뭐 최신 것도 아니죠. 뭐 최근에는 뭐 되게 더 많은 사실 딥러닝 계열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자 생성적 적대 신경망 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겐은 이게 2020년부터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이게 겐. 그래서 이건 최근에 좀 유행했던 이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냐 하면 자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경찰과 위조 지폐범 사이의 게임에 비유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그 비지도 학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 우리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도 학습할 때 A라는 그룹하고 B라는 그룹을 나눠서 비지도 그 AI가 나눠서 A는 마치 경찰, B는 마치 도둑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각자의 역할을 학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도둑은 점점 정교한 위패 제작을 하고 경찰은 그거를 계속 잡아내는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다 어떻게 돼요? 경쟁적으로 이 알고리즘 발전하겠죠. 자체 내에서 그쵸? 자, 그걸 이용한 게 겐이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겐은 뭐 경찰 도둑이 나오는 건 아니고 요게 핵심인데 자, 생성 모델을 통해서 진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각각 만들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AI가 잡아내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잡아내는 거를 이제 경찰에 비유를 하는 거고 진짜 데이터,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건 범인의 역할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많이 쓰이는 게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딥페이크죠. 딥페이크가 지금 겐으로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보시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마치 실존했던 것처럼 겐을 이용해서 만들죠. 자, 그게 겐이에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혹시라도 인제대에 생기면 이거 배우시면 됩니다. 자, 겐을 활용할 때는 여러 가지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뭐 이럴 때 사용합니다.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계산할 때 그래서 뭐 옛날 사진을
요즘 사진으로 만들 때도 쓰고요. 흑백 사진을, 조선시대 사진을. 네, 음성 복원이나 뭐 게임 배경화면, 영상 자동편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예, 이게 딥페이크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게 실제 실존한 사람인지,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메타 휴먼이죠. 그러니까 가상 AI 휴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겐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자, 이 중에 어떤 게 진짜냐 이런 걸 정교하게, 예, 그러니까 저기 만드는 거, 이건 이제 겐으로 만들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